방금 누가 야 잘생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의 라스트 러너들이 마지막으로 달려야 할 땅 어디일까요? 지난 20년간 압도적인 기독교 박해지수 1위, 우리의 잃어버린 반쪽의 조국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 언론이 요새 북한을 참 그럴듯하게 포장을 많이 합니다. 한쪽에서는 끔찍하다, 한쪽에서는 아름답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담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2014년 세계적인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UN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위원회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 600페이지 정도 돼요. 600페이지를 다 나누어 드리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보고서의 결론 46페이지를 가지고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마이클 커비가 보고서 작성을 마친 다음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작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아서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그 수치스러운 논평을 씻을 시간이 바로 이 타임입니다. 근사하게 잘 만든 보고서인데요, 정작 한국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인권 보고서 결론 부분을 가지고 책자를 만든 것은 이 책자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인권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라스트 러너, 이 시간이 처음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 인권 보고서를 전국에 전파하는 사역을 하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목사님, 전도사님, 또 청소년부, 청년부 리더들 많이 와 계시죠? 그분들도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스태프들에게 말씀하시면 이 책자를 교회로 배송해 드릴 겁니다. 또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쓰는 PPT, 제 강의 교환도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리더들이 이 책자를 나눠주고, 소그룹에서도 괜찮죠? 몇 사람 둘러앉아서 책자를 나눠주고 PPT를 봐가면서 강의하는 내용을 전달하면 진실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외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이걸 같이 읽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나눠드리면 대부분 안 읽을 확률이 높으시겠죠? 자, 이 책을 한 권 띄는 겁니다. 1쪽을 펴봅시다. 개요라고 되어 있고요. UN 결의 22-13호에서 인권이사회는 중간 부분에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실태. 이 책자 내내 이 말이 반복됩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2번에 보면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마이클 컵이고요. 이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맨 밑에 줄, 밑에부터 세 줄입니다. 유엔의 모든 관련 기관, 유엔의 관련 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인 단체죠. 그 모든 관련 기관과 사무총장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4쪽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당연히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데 북한은 비협조였겠죠? 그게 4쪽에 보면 A, 북한의 비협조, 완전히 거부하며 무시할 거다라고 북한은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조사를 계속했어요. 5쪽에 보면 조사 방법, 12번에 보면 증인 및 전문가들 중에 8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14번에 보면 240차례가 넘는 비공개 면접을 수행했습니다. 6쪽에 넘어가서 15번에 보면 80개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0명이 넘는 전문가, 체험자들의 증언, 240차례의 비공개 면접, 80여 개국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북한 인권 요약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 제일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7쪽 봅시다. 19번.
자, 7쪽 19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북한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겪은 피해자인데 가슴에 사무치는 뇌리에 새겨진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이랬다가 북한이 보복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탈북자 한 분이요, 텔레비전에 나가갖고 북한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날 집으로 편지가 한 통 딱 왔습니다. 편지를 열어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당신이 공화국을 배신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무사하겠는가? 편지 한 줄이 딱 써 있어요. 그렇게 네가 텔레비 나가갖고 떠들어대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다음 날 텔레비에서 증언하고 그 다음 날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 다음 날 이틀 후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웬 남자가 갑자기 어깨를 딱 짚어요. 이 자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공화국을 배신하면 북한에 있는 당신 가족이 안전하겠는가? 편지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지하철에서 누군가 어깨에 손을 대고 한마디 툭 던지고 떠나가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기 어려운 현실인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뚫고 이 보고서가 탄생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북한에 어떤 인권 침해 사례가 있나? 11쪽을 봅시다. A.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26번. 우리 형제들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번, 11페이지 26번 문단입니다. 시작. 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및 언론,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부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모든 주의, 이념, 사상, 종교를 다 부정하고 오직 하나, 주체 사상만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에다가 조선시대 지배 이념이었던 성리학에다가 여러 가지 인간 중심 철학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덧붙여서 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종교입니다. 그 세계적인 종교단체에서는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주체사상, 주체교를 인정합니다. 교주는 김일성, 성경에 해당되는 것이 주체사상, 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김정일, 김정은, 일종의 사이비 이단 집단이다 라는 것이 북한 체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사상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요, 북한 당국자들이 주체사상을 주민들에게 종교의 형태로 보급을 시켰습니다. 주체 철학인데, 주체 사상인데, 철학 강의, 사상 강의하면 다 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종교의 모양을 띄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아주 쉽게 만드셔갖고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부터 세계적인 석학까지 누구나 납득할 만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만드셨어요. 그 기독교를 그대로 본답니다. 주체사상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작업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10계명이 있어요. 주체사상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의 10계명을 그대로 본땄어요. 자, 첫 번째 계명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일 중요한 말이 일색화. 김일성의 사상, 김일성의 노선, 김일성의 가르침, 그 한 가지 색깔 이외에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일성만 신으로 섬기는 체제. 이렇게 십계명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따라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주체사상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좀 재밌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쪼아 먹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해가 뜨거워서 타버렸고,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이 정도 돼야 좀 비유 같은 폼이 나는데요. 얘네들은 어떻게 성경을 본다는데 비유도 상당히 무식합니다. 인체의 비유, 수령은 뇌다. 그 다음에 인민은 손과 발이다. 뇌가 명령을 해야 손과 발이 움직이죠. 뇌가 명령 안 했는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걸 푹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뇌의 명령을 따라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뇌, 어버이 수령, 김일성의 명령을 따라가는 손과 발과 같은 존재가 인민, 일반 국민이다. 주체사상 인체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의 비유. 복숭아의 살을 먹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복숭아의 씨앗이 있으면요, 살은 다 먹어도 그 씨를 심으면 다시 나무가 자라나요? 그 나무에서 수백 개의 복숭아가 또 열릴 수 있어요. 인민은 먹으면 없어지는 복숭아 살과 같고, 어버이 수령은 생명력을 담고 있는 씨앗이다. 세 번째는 총포탄. 북한에서 새 쌍둥이가 태어나면요,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함경도에서 김총, 김포, 김탄. 어버이 수령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몸 장렬하게 폭발하는 총이 되고 포가 되고 탄이 된다. 어버이 수령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는 폭탄이 되라는 게 총폭탄 사상이고 총폭탄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내 몸을 터뜨려서라도 어버이 수령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것을 북한에서는 수령 결사옹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사옹위, 어버이 수령을 결사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지킨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결사옹위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도 유행이 됐습니다. 그 80년대, 9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요, 한 가로 세로 한 1m 되는 큰 천 같은 데다가 혈서를 썼어요. 안중근 의사 흉내를 낸 거죠. 안중근 의사가 잘라갖고 쓰셨잖아요. 이 손가락을 칼을 그어가지고 피를 내서 결사옹위, 어버이 수령을 지키겠다는 혈서를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썼습니다. 아, 그 친구들이 지금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되면서 이 나라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버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려는 북한 체제에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 일색화 주체 사상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라고 북한 체제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31번 문단을 볼까요? 13쪽에 보면 31번 문단, 우리 자매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국의 통제를 받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 활동이 금지되며 박해를 받고 있다.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역시 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수령 독재 체제를 만들어 놓고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가혹하게 탄압하죠. 옛날 북한 경제 사정이 좋을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발견되면 눕혀놓고 포크레인으로 깔아 죽였어요. 사람을 다리서부터 포크레인으로 운전하는데요, 천천히 운전해요. 천천히. 왜? 빨리 휙 지나가면 금방 죽으니까 고통을 더 오랫동안 주기 위해서 주민들을 다 모아놉니다. 어버이 수령 안 믿고 예수 믿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다 보게 만들어요. 사람을 눕혀놓고요,
다리부터 시작해서 포크레인을 천천히 운전해요. 다리가 부서지고 몸통이 부서지고 마지막에 심장까지 와서 한참 머무릅니다. 그 목숨만 붙어갖고 하는 사람을 머리를 밀어서 해골이 부서지고 뇌수가 흘러나와 죽게 만들죠.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포크레인 몰고 기독교인 깔아 죽이던 분이 북한에서 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오해를 사서 숙청당하게 됐어요. 어버이 수령에게 충성을 다 바쳤는데 숙청당하게 돼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누가 그분을 도와줬을까요? 선교사님들이었어요. 나는 기독교인들을 포크레인으로 깔아 죽였는데 기독교인들이 나를 살려줬구나. 거기 충격을 받으시고 성경을 읽다가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헌신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 유일사상 체제에 대해서 기독교를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는 얘기 31번입니다. B. 차별입니다. 32번 문단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북한은 스스로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등, 비차별, 그리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차별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로 이러한 차별은 비록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통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북한에는 당국이 조장한 차별이 만연해 있으나 점차 변화를 겪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의 차별은 성분제도라 불리는 차별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분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사회계급과 출생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하며 정치적 견해 및 종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성분에 의한 차별은 북한 사회에 똑같이 만연한 남녀 차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비록 국가에 대한 시정의 움직임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행해지고 있다. 우리 PPT 그 다음 장면요. 이 출신 성분에 따라 주민을 계층별로 분류한 원조는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소련 사람들을 핵심 계층, 말 잘 듣는 공산당 지지자들이죠. 동요 계층, 잘해주면 지지하다가 잘 못해주면 반대할 가능성 있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적대 계층, 주로 기독교인입니다. 공산당하고는 싸우려는 사람들. 이렇게 세 계층을 나눠갖고요. 저 적대 계층을 위해서 스탈린이 만든 게 강제수용소입니다. 그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는요, 100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 어른이 아니고 11살 이하의 어린아이 100만 명을 적대 계층의 자녀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집어넣었어요.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스탈린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소련군을 이끌고 38선 이북 진역으로 진격한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스탈린이 선택한 북한의 지도자가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스탈린의 제자예요. 자기 스승 스탈린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그걸 더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스탈린은 세 신분으로 나눴습니다. 그걸 김일성을 다시 51개로 세분화시켜요. 말하자면 51개의 신분, 카스트가 있습니다. 이 51개의 신분에 따라서 그걸 출신 성분이라고 그러는데요. 갈 수 있는 학교, 살 수 있는 지역, 결혼할 수 있는 상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 출신 성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럼 출신 성분상 제일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 북한의 귀족 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은 당연히 김일성의 친인척, 백두혈통, 백두산 줄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높은 게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친인척, 봉화산 줄기라 그럽니다. 그 다음이 김일성의 아내,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의 친인척, 요건 오덕산 줄기예요. 얘네 무슨 등산 동호회 하는 것 같아, 이름이. 그 다음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의 동창생 그룹, 그건 또 용남산 줄기입니다. 그럼 어렸을 때 가서 뛰놀던 산 이름을 갖다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요. 백두산, 봉화산, 오덕산, 용남산, 이게 북한의 4대 귀족 계급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51개 신분 가운데 제일 높은 신분, 그 백두혈통이에요. 한국에 평창올림픽 때 왔죠?
김여정 51개 카스트의 최고 신분이고요. 51개 신분 계층의 제일 낮은 신분, 그거는 일반 세상에 돌아다니지 못해요. 제일 신분이 낮은 세 계층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일반 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요. 학교에 가면 무슨 교육을 받냐면 절대 학교 선생님, 지나가다 마주치는 북한군 보위부 지도원과 눈이 마주치면 안 돼요. 고개를 들고 다니다가 눈이 마주치면 맞아 죽습니다. 왜? 51개 신분 가운데 최하층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고 너희는 짐승이다. 왜? 어버이 수령에 반역한 계층이기 때문에. 그 51개 신분 계층의 최하층이 신동역.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에 종류가 몇 개 있어요. 혁명화 구역이라는 건 죽도록 고생하다가 10년, 20년 지나면 한 5% 정도가 운이 좋으면 살아서 나와요. 한 5%는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혁명화 구역. 완전 통제 구역은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옷을 주지 않아가지고 한겨울에도 뻘거벗고 다니게 만드는, 북한 체제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아주 최하층 천민계급입니다. 그 완전 통제 구역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신동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손가락을 보여줬어요.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죠? 9살 때 그 완전 통제 구역에서 재봉틀을 나르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근데 애가 제대로 먹지 못해갖고요, 영양실조 걸려서 비틀비틀거려요. 재봉틀을 들고 어린애가 2층을 올라가다가 어지러워서 재봉틀을 떨어뜨렸어요. 그 기물을 파손했다는 죄로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9살짜리가 실수하면 손가락 자르는 곳.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최악의 형태, 완전 통제구역. 신동역에서 김여정까지는 51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이 만연한 곳이다. 자, 그 다음 18쪽에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주체사상 이외에 다른 사상,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현대판 카스트, 신분제로 사람을 차별한다. 18쪽에 보면 C. 세 번째는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40번. 우리 형제들 읽어봅시다. 시작. 한국에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진짜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렇게 주민을 괴롭혔다면 북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폭동을 해야지. 북한이 데모가 있었냐? 폭동이 있었냐? 남한을 봐라. 이승만, 박정희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4.19 혁명도 일어나고 11.6 사태, 부마 사태도 일어나고, 이승만, 박정희가 독재하니까 남한은 데모가 일어났는데 북한은 그런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은 뭐 김일성, 김정일이가 주민을 탄압한다는 말은 수구 꼴통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뭐 요따구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남한에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왜 데모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요 C, 거주 이전의 자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자기 옆 동네도 못 가게 만들어요. 자신이 속한 행정구역 내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평생 그 동네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을 나무처럼 만들어서 그 지역에다가 박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딱 박아놓으면 사람이 여행을 다니면 감시를 못하겠죠. 서울 살던 녀석이 라스트 러너 간다고 경기대 갔어요. 그럼 서울에서 감시하던 사람이 경기대까지 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성령 받으면 감시를 안 하겠지. 그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여행을 못하게 그 지역에다가 박아놓고요. 주민 20명당 1명이 비밀경찰이에요. 군인은 일반 병사 7명당 1명이 비밀경찰입니다. 1명의 주민이 나머지 19명을 24시간 감시해요. 1명의 군인이 나머지 6명의 병사를 역시 24시간 감시합니다.
장교와 당 간부는 2명 가운데 1명. 이건 뭐 둘 중에 하나니까 물반 고기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비밀경찰로 끊임없이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요. 그런 감시 체제에서는요, 데모한다든지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잘해서 북한에 데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행도 못 가게 사람을 나무처럼 심어놓고요, 끊임없이 감시를 해서 조금만 이상한 동태가 보이면 바로 죽이기 때문에 데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끊임없이 저항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참석하는 행사를 1호 행사라 그럽니다. 그거는 극비예요. 어버이 수령이 어디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극비 행사인데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어디 갈 때마다 지나간 70년 동안 평균 3개에서 5개씩 폭탄이 발견됐습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그 정보를 알고 누군가가 어버이 수령을 암살하려고 폭탄을 설치해 놓은 게 무려 70년 동안 갈 때마다 3개에서 5개씩 폭탄이 발견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 압제 체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 고발이라는 소설, 전 세계가 주목한 2017년 최고의 화제작인데 전 세계가 주목했는데 한국에서만 주목을 안 해요. 세계적인 북한 인권을 다룬 베스트셀러들은 한국에서는 나오자마자 곧바로 절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북한 동포들 인권, 굶어 죽는 문제, 우리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이 소설이 특이한 거는요, 현재 지금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작가가. 북한 정권에 인정받는 훈장도 받은 유명한 작가예요. 그분이 평양에 살고 있으면서 몰래 소설을 써가지고 자기 소설을 탈북시켰어요. 이 고발이라는 소설 모음집인데 재미있는 제목의 소설이 한 편 있습니다. 지척만리. 지척이다. 가깝다는 얘기예요? 멀다는 얘기예요? 지척이라 그러면 아주 가까운 거래요. 엎드리면 코 닿을 거리. 이런 걸 지척이라 그래요. 근데 지척의 거리가 만리. 만리가 걸렸다. 엄청나게 먼 거죠? 지척이 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이웃마을 지척에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셔요. 근데 어머니가 위급하다고 전보가 왔어요. 외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려고 여행 허가를 신청했는데 요즘 반동분자가 많으므로 아니되오. 북한 정권이 거절했어요. 아니, 어머니가 바로 옆에 지척입니다.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이웃 동네예요. 그 어머니가 죽어갔는데 아들이 안 갈 수가 있습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어머니를 찾아가다가 들켰어요. 22일 동안 수용소에 갇혀갖고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하루 12시간씩 노동했던 그 아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쓴 소설이 지척만리. 바로 옆에 지척이지만 북한이 여행을 못 가게 만드니 만리 길처럼 멀다. 결국 아들이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나왔는데 전보가 옵니다. 전보의 내용은 모친 사망. 어머니 임종을 보지 못한 아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동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장면이요. 여기 시에 대한 항목을 읽어보면 이 탈북 동포들을 강제 송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직접 체험을 했던 탈북 동포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주로 여자들인데 북한을 탈출해갖고 중국 남자 만나갖고 애 낳고 살았어요.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트럭이 와가지고요, 그 여자를 잡아가요. 그동안 모은 재산, 나서 키우던 애 띄워놓고 그냥 여자를 잡아가갖고 북한 가서 막 죽이는 겁니다. 그 트럭에다 여자를 잔뜩 실어갖고 여자들을 실어서 압록강 다리를 건너요. 그 여자들이, 엄마들이 애랑 떨어지면 그거 보고 싶어서 어떻게 못 견디겠죠. 그 여자들이 트럭 실려서 압록강 다리를 건너다가 강 밑으로 투신을 했어요. 트럭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야, 압록강으로. 그럼 잘못하면 죽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헤엄쳐가서 살아서 북한으로 안 끌려가려는 거죠. 자꾸 뛰어내리고 도망치고 귀찮아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 그림 그대로 콧구멍, 여기가 구멍 뚫기 쉽잖아요.
송곳으로 콧구멍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손등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철사로 엮었습니다. 사람을 철사줄로 엮어서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은 참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1999년, 2000년 요 무렵에 30살 되기 전이었는데요. 젊은이들 데리고 중국 단기 선교 갔다가 제가 방문했던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철사로 엮어서 끌고 간. 저 끌고 가는 장면을 제가 직접 보진 못했고요. 그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저런 수많은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북한에 뭐 사람이 많이 굶어 죽고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는지 한국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모를 때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저 얘기를 듣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29살인가 28살에 기도했는데 하여간 저런 장면을 보고 제가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이게 C 항목이고요. 22쪽에 넘어가 보면 D 항목, 식량권, 먹는 문제 및 관련 생명권 침해라는 대목입니다. 24쪽 넘어가서 51번, 24쪽 51번 문단, 자매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북한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를 동원할 의무를 저버렸다. 주로 무기 개발 및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 되었으며 이는 식량 위기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불균형적으로 대규모인 군대의 사병들에게조차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에 사용되기보다는 사치품과 개인 숭배를 위해 쓰였다. 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왜 북한 당국의 죄냐? 먹을 거를 살 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라면 그 나라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 제일 먼저 식량을 사서 나눠줘야죠. 근데 유엔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면 그 돈으로 식량을 사지 않고 핵을 개발했으며 최고위층의 사치품, 개인 숭배를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등산 동아리들 있죠? 무슨 산, 줄기. 그 친구들이 사치를 즐기느라고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유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도대체 왜 식량이 부족하게 됐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북한의 농업이 붕괴된 원인이 이겁니다. 산이죠. 한국의 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죠? 나무가 없어요. 저거는 원래 일제시대 때는 남한도 저렇게 나무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녹화 사업을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조림국가, 숲이 울창한 나라가 됐어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일이고요. 해방 당시에는 남한도 저렇게 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산이 없는 정도가, 산에 나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종했어요. 인위적으로 나무를 다 뽑아버린 겁니다. 이게 1957년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농법의 결과입니다. 김일성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쌀은 알갱이가 작죠. 옥수수는 알갱이가 커요. 배고픈 위장을 채우려면 알갱이가 작은 쌀이 유리할까요? 알갱이가 큰 옥수수가 유리할까요? 옥수수를 먹으면 몇 개만 먹어도 배가 차잖아요? 이렇게 어버이 수령께서 참 단순하게 생각하셨어요. 알갱이가 큰 거를 많이 심어갖고 옥수수 하나만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된다. 북한에 옥수수를 심을 토지가 부족하거든요. 이 어버이 수령이 천재적인 아주 노벨상 수상자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북한 방송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버이 수령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평지가 없으니까, 북한은 산이 많으니까 그 산을 농지로 바꾸면 돼요. 이걸 북한 언론은 천지개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버이 수령이 천지개벽을 이루셨어요. 거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수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산의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요, 저 산에, 사진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만히 보면 주름이 있어요. 산을 계단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앉아 계신 지금 저 집회 장소가 계단이 쫙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계단이 줄이 쫙 보이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산을 깎아갖고 계단으로 만들어갖고요. 요 계단에다가 옥수수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농토가 확보가 되잖아요. 이야, 어버이 수령이 노벨상 받은 과학자도 해결 못하는 없었던 땅을 만들어내는 천지개벽의 대역사를 이루셨다. 이러고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전 국토를 다락밭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산을 저렇게 옥수수밭으로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저기 옥수수가 심어서 잘 자라면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요. 뭐가 문제일까요? 비가 내리면 끝나요. 비가 내리면, 보세요. 저 산에 나무가 울창하면요. 빗물을 나무가 흡수하죠.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산사태가 일어나갖고요. 저 흙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한국의 산은요. 여러분 동네 앞산 뒷산 가봐도요. 흙만 있습니까? 한국에는 돌산이 많아요. 비가 내리면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산 속에 있었던 돌멩이가 같이 굴러떨어져요.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요. 저 밑에 있는 집이 부서지기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기껏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은 옥수수하고 밭하고 흙하고 돌이 다 내려가 버리니까 농사 지은 게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다가 흙더미가요. 밑에 있는 마을을 덮쳐요. 산에 있는 밭도 못 쓰게 되고 저 밑에 있는 농지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농업기술자 이우홍이라는 분이 북한 가서 보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어느 다락밭을 보아도 주먹만한 것에서부터 머리통만한 돌이 밭 안에 많이 있었다. 아니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머리통만한 돌이 막 뒹굴고 있어요. 돌을 기껏 치우면 그 다음에 또 비가 내리면 돌이 또 내려와요. 결국은 못 치운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땅까지 다 못 쓰게 됐어요. 심한 데서는 돌멩이 반, 흙 반쯤 되는 밭도 볼 수 있었고 이것들이 언젠가는 논에까지 굴러 들어가게 된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것은 논인지 밭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황량했다. 어버이 수령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킨 결과 그나마 농토가 부족한 북한에 있는 농토마저 다 망가져갖고 결국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대기근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요건 뭐냐면요. 1990년대 북한에서 3년 동안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이걸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고 합니다. 1994, 95, 96년. 그 3년 동안에 북한에 필요한 식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3,300억 원, 3,300억 원을 주고 옥수수를 사서 나누어 주면 불쌍한 우리 동포들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북한에 3,300억 원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우상화 기념물 별게 다 했어요. 김일성이 가다가 잠깐 앉아서 쉰 벤치 위에다 유리관을 딱 씌워요. 어버이 수령이 앉았던 곳이니까. 김일성이 낚시하던 자리에다가 낚시하다가 걸리면 삼족을 멸해요. 삼족을. 어버이 수령이 낚시한 자리. 김일성이 그냥 놀러 다니다가 잠깐 앉았던 벤치, 낚시하던 자리, 이걸 다 성역화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쓸고 닦고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 저 밑에 사람 있죠? 사람이 쬐끄만데 동상이 저렇게 커요. 저 동상에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꽃을 바치고 충성을 다 바치는데요. 날아가는 새는 여기는 어버이 수령의 동상이니까 여기서 실례하면 안 되겠다. 다음번 휴게소까지 참아야지. 오줌 안 싸고 새가 저 동상을 그냥 패스할까요? 새는 그런 관념이 없죠. 아니 저 어버이 수령의 동상에 새가 오줌을 싸요. 새만 그런가요? 거미란 놈은 또 저기 기어 올라가네. 어버이 수령의 동상에 거미줄을 쳐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내버려 둘 수 없어갖고요. 사다리 놓고 주민들이 올라가갖고 청소해야 돼요. 새똥도 청소해야 되고 거미줄도 제거해야 되고 우상화 물을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 1년에 5천억. 그걸 70년 동안 꼬박꼬박 지출합니다.
아니 저 동상 거미줄 치우는데 1년에 5천억 원이 들어요. 그 5천억 원을 가지고 옥수수를 사서 나눠줬으면 3,300억 원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5천억 원이면요 영양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식사를 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어버이 수령 동상 거미줄 치웠기 때문에 이 유엔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기근에 북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94, 95, 96, 3년 동안 1년에 3,300억 원이 있었다면 3,300억 곱하기 3년 하면 9,900억, 대략 1조 원이죠. 1조 원만 있으면 300만이 굶어 죽지 않았을 때 똑같은 기간 94, 95, 96 주민들이 쓰러질 때 북한 정권이 1조 원을 투자해서 궁전을 만들었어요. 봐도 근사하죠? 앞에 호수가 있고 들어가면 바닥에 최고급 대리석에 벽면은 황급으로 아주 금칠해놨어요. 금수산 기념궁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한 궁전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김일성의 시체 보관소. 지금은 김정일 시체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 시체 보관소를 짓는 동안에 그 정확한 3년 같은 기간에 시체 보관 궁전 짓는데 투입한 1조 원. 똑같은 그 1조 원으로 옥수수 샀으면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주민 300만을 굶겨 죽이는 대신 어버이 수령의 시체 보관소를 만드는 북한 정권의 책임이죠. 이렇게 돈을 엉뚱한 데 쓰니까요. 300만이 굶어 죽고 그 후에 한 100만쯤 더 굶어 죽어서 지금까지 한 400만 굶어 죽은 것으로 추산합니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영양 상태가 형편없겠죠. 그 다음 장면이요. 북한의 11살, 평균 신장 105cm, 남한은 4살, 104.5cm, 비슷해요. 북한의 초등학교 6학년 13살, 평균 몸무게 31.2kg, 남한의 8살, 초등학교 1학년 남한 학생하고 초등학교 6학년 북한 학생이 몸무게가 비슷해요. 남한과 북한은 역사가 같아요. 문화가 같습니다. 언어가 같아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DNA도 같습니다. 1945년 8.15 해방 때는요, 북한이 남한보다 키가 컸어요. 5cm 정도 컸습니다. 왜? 북한 경제력이 남한의 40배였어요.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만주사변 중일전쟁 전쟁하느라고요, 북한은 공업지역으로 개발했습니다. 남한은 농토가 많기 때문에 농업지역으로 농사짓게 했어요. 북한 경제력이 남한의 40배였습니다. 북한 사람이 유전자 면에서도요, 북쪽에서 맨날 오랑캐랑 싸워가지고 말갈족, 여진족 걔네들 사는 데잖아요. 저 만주벌판. 유전자적으로도 북한 사람이 키가 컸어요. 그런데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역사가 같고 같은 단군의 자손 DNA가 같은데요, 저렇게 남한 4살 북한 11살 아주 국민들의 체형이 바꿔지는 끔찍한 차이는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김일성 우상 숭배했더니 저렇게 아이들이 작아지는, 아이들이 덩치가 없어지는, 사람의 체형이 바뀌는 끔찍한 비극이 북한 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밤에 인공위성에서 찍어보면 한국이 섬 같아요. 북한은 전력이 없어갖고 불을 못 켜요. 어버이 수령 계신 평양에만 조금 반짝이죠. 남한은 보세요. 야, 저 강원도, 우리 고향 강원도, 충청도 산 있는 데는 좀 깜깜한데, 서울 대낮이죠? 밤에 아주 물 좋은 데 많아요. 24시간 조명 돌아가고 신나게 놉니다. 이렇게 북한은 밤에 전기도 못 켜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 아멘이시죠?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의미인데, 이 남북한의 그림을 보면요, 이 영적인 세계가 아예 물리적으로도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은 대한민국은 빛으로 빛나는 지역이 됐고, 북한은 캄캄한 어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력이 없어도 북한에서 제일 먼저 전력을 투입하는 분야. 그 다음 장면이요. 어버이 수령 사진이 더우실까봐 여름에 선풍기를 틀어놔요. 어버이 수령 사진이 추우실까봐 겨울에 난로를 틀어놔요. 어버이 수령 사진에 난로를 틀어놓고
인민들은 그 옆에서 얼어서 죽죠.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다 써갖고 주민들 굶어 죽게 만들었다. 자, 26쪽에 넘어가 봅시다. 북한 인권 유린의 최악의 상황.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최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최악일 게 없을 것 같지만 최악 중에서도 최악. 이게 26쪽에 있는 2번.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28쪽을 한번 봅시다. 자, 28쪽 60번. 우리 남자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 라스트러는 아주 그냥 개성이 강한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나는 절대 너하고 맞춰서 읽지 않겠다. 뭐 이런 여러분의 굳은 의지가 이 강단에까지 느껴지는. 여러분이 읽는 걸 듣다 보니까 내 머리가 막 헷갈려지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다르게 읽을 수 있을까? 정말 자유민주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예, 우리는 전체주의가 아니죠. 좋습니다. 61번 자매들이, 우리 자매들은 약간 북한 흉내 내갖고 옆에 있는 동지들을 좀, 동무들을 이렇게 의식해 가며 한번 맞춰서 읽어볼까요? 61번 시작. 또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끔가다 이렇게 북한식으로 하는 것도 좋네요. 잘 맞아서. 자, 정치범 수용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체제 반대자, 공산 정권에 제일 격렬히 반대한 사람, 첫 번째는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처음에 북한 정권에 들어서고 만든 정치범 수용소는 대개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가뒀어요.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혹은 반대 가능성 있는 자. 대놓고 김일성을 반대한 게 아니고요. 쟤는 관상을 딱 봤더니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이래도 잡아가 놓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죠. 여러분 제가 야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좋아할 것 같다. 저 사람 생긴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할 것 같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죠? 가능성이라는 건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어버이 수령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왠지 쟤는 안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하는 증거가 있나? 없는데 왠지 쟤는 재수가 없는 게 안 좋아할 것 같아. 가능성만 있어도 잡아가두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쟤는 생긴 게 도둑놈처럼 생겼는데? 그러면 절도죄로 잡아가둬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쟤는 이상해. 주먹이 딴 사람보다 커. 저놈은 살인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징역 20년 살인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얼굴 보고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능성이 있어. 이러고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요.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쥐 잡아 먹고 소가 지나가다 똥을 싸면요. 소의 똥에 소가 되새김하다가 남긴 옥수수알 같은 게 박혀 있잖아요. 그 소가 싼 똥에 박힌 옥수수알을 뺏어 먹으려고요. 엄마하고 아들이 주먹질하면서 싸워요. 그렇게 배고픈 정치범 수용소에 무슨 증거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어넣어요. 여기 제일 많이 희생되신 분들이 제일교포들. 일본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1960년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제일교포라고 차별당하지 말고 어버이 수령이 받아주시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돌아오라. 김일성이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어버이 수령 품으로 가야지. 이러고 일본에 살던 제일교포들이요. 재산을 정리하고 그 돈을 북한 정권에 다 바치고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갔어요.
아니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 그 재산이 일본에서 모은 돈이니까 이게 북한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큰 돈을 국가에 헌금했는데 재교포 가운데 15%에서 20%가 정치범수용소에 갔어요. 이유가 뭐냐?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하는 일본이 공산주의하는 북한보다 잘 산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죽었고요. 일본이 북한보다 더 잘 산다. 아니 자본주의 썩어 빠진 일본이 우리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회주의 지상낙원 어버이 수령이 북한보다 잘 살다는 거짓말을 한 반역자다. 그래서 잘 산다 그런 사람 죽었고요. 잘 산다는 말을 안 했지만 말할 가능성이 있죠. 왜? 일본에 살아봤으니까.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니까요. 일본이 북한보다 잘 산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15%에서 20%의 북송 제1교포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끔찍한 건 그 한 사람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몽땅 잡아 가둔다는 거죠. 정치범수용소에 딱 들어가면 정문에 팻말이 달려있대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버이 수령의 말씀. 그 다음 장면이요. 종파분자나 계급의 적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그들의 종자를, 종자라는 말을 사람한테 쓰면 약간 짐승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그들의 종자를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대에 거쳐서 완전히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게 김일성의 가르침이기 때문에요.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때까지 가족 모두를 정치범수용소에 가두죠. 자, 그런데 종파분자나 계급의 적, 김일성에 대한 적대자를 잡아 가둔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많이 잡혀갑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북한 최고의 미녀예요. 정말 미녀스러운가요? 이 미녀를 비웃는 교만한 형제자매들이 많네요, 지금. 예. 북한의 묻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최고 미녀 배우 성혜림. 요 성혜림의 시아버지는 월북 작가 이기영, 한국 교과서에도 아마 그분의 작품이 나올 겁니다. 아주 뛰어난 소설가의 며느리예요. 유부녀라는 얘기죠. 자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딸인가 하나 낳았을 거예요. 근데 성혜림이라는 유부녀를 북한의 총각 하나가 짝사랑을 합니다. 이 총각이 보통 총각이 아니라 갖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유부녀 여배우를 납치를 해가지고 동거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 참 납치범 총각의 이름이 김정일. 김정일이 성혜림을 납치해서 낳은 아들이 김정남. 그 김정남이 김정은 손에 의해서 죽었죠. 뉴스 나온 거 보셨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은이가 보낸 암살자가 독약을 살짝 발라가지고, 살짝 발라서 비행기가 뜬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죽게 만들어야, 그 비행기 안에서 죽었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심장 발작이다, 요렇게 꾸밀라 그랬는데 살짝 발랐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압박감을 많이 주니까 공작원들이 듬뿍 칠했어요. 그 바람에 비행기 타다가 죽어야 이게 범죄가 은폐가 되는데, 공항에서, 공항 CCTV 다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이가 죽어서 그 CCTV 다 남아있죠. 우리 언론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막 방송이 됐잖아요. 그 비운의 황태자, 자기 이복 동생 김정은에 의해서 죽은 김정일의 큰아들 김정남의 어머니입니다. 이 성혜림이 왜 정치범수용소랑 관련이 있냐면,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최고의 인격자, 조국과 인민밖에 아무것도 없으신 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위대한 인격자이신 장군님이 세상이 다 아는 유명한 작가의 며느리, 애까지 낳은 유부녀를 납치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해서 애를 낳습니다. 이 소문이 나면 이건 아주 참 백두혈통의 망신이 되고, 이건 아주 정권의 기밀입니다. 그래서 성혜림의 존재를 아는 모든 사람, 성혜림의 유치원 동창,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같이 영화 찍은 배우들, 주변의 이웃집 주민들, 성혜림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쥐도 새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요게 만수대 창작사, 한국으로 치면 예술의 전당처럼 문화예술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물, 동상, 영화, 연극, 출판, 그림, 가요, 끊임없이 우상화시키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 치면 공보처 비슷한 곳인데요. 김씨 일가의 우상화 작품을 만드는 책임자니까 만수대 창작사 비서는 한국으로 치면 차관급 높은 사람입니다. 이 비서가 1995년 8월 동료들하고 회식하면서 푸념을 늘어놨어요. 장군님 변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영화 하나 찍기도 힘들어. 김정일이가 영화 광이었습니다. 영화를 찍는데 김정일이가 맨날 시찰 나와요. 영화 찍는 거 보더니 남자 배우 마음에 안 드는데 딴 애로 바꾸면 그 다음날 와서 보고 여자 배우도 별론데 바꾸면 그 다음날 와서 줄거리가 이게 뭐야, 줄거리도 바꿔. 영화 한 편 찍는데 중간에 맨날 바꾸라 그러니까 바꾸라 그랬다가 원상 복귀시키라 그랬다가 장군님 변덕 때문에 영화 찍기도 힘들어 라는 한마디 말을 해서 그 창작사 비서와 같이 술 먹던 동료 6명의 직원들,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까지 3대에 걸친 일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감히 노동당 간부들이 모여서 나에 대해서 불평을 해? 김정일이가 열받아갖고요, 전체 노동당원 5만 명을 모아놓고 각서를 쓰게 해요. 각서의 내용이 뭐냐? 절대 2사람 이상 모여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둘이 모여서 술 먹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혼술, 혼밥의 원조가 김정일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전 만수대 창작사 책임비서 말 한마디 때문에 2명이 모여서 술 먹는, 술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려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느 나라에나 있는 풍경마저도 없애버린 사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유일사상 10대 원칙 3조 6항.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기 정중히 모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남한에서 정중히 모신다는 말은 사람에 대해서 쓰입니다. 선생님을 정중히 모시고 부모님을 정중히 모시고 하는 얘기죠. 북한에서는 저 정중히 모신다는 말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도 쓰일 수 있어요. 이 종이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이 딱 박혀 있으면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요,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이 돼요. 그러니까 김일성 사진이 딱 들어가 있으면 요 종이 한 장을 정중히 모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숱한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노동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 갈 시간이 없어서 도시락을 까놓고 먹습니다. 땅바닥에 앉으면 옷이 더러워지죠? 아무 생각 없이 신문지를 펼치고 깔고 앉았어요. 신문지 펼치고 밥 먹었다는 죄목으로 같이 밥 먹은 한 20여 명의 노동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때까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까지 3대가 몽땅 끌려가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신문지 펼쳤는데 그 신문지에 김정일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 남한 신문에도 뭐 정치가들 사진 나오잖아요. 북한 신문에 어버이 수령 사진 맨날 나오거든요. 북한의 모든 가정에 가면요, 제일 가운데 보기 좋은 곳 정중앙 제일 높이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큐티를 하죠. 물론 빼먹은 날이 더 많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딱 묵상하는 것처럼요, 북한 주민 아침에 일어나면 어버이 수령 사진 앞에서 경건하게 묵념을 올리고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수건으로 어버이 수령의 사진을 닦아야 돼요. 흠도 티도 먼지도 없이. 요걸 정성사업이라 그래요.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정성사업 위반자라는 명목으로 수용소에 많이 끌려갑니다. 어느 학교에서 아침에 선생님들이 교무실에다 출근했어요. 선생님 가운데 정성사업 당번이 있습니다. 교무실 한복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어버이 수령 사진에 의자를 놓고 탁자를 밟고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계시니까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야 돼요. 아니 선생님이 가정주부였어요?
그래서 딱 바로 놓고 액자를 닦으려고 올라가다가 힐끗 봤더니 내가 발로 디은 탁자에 먼지가 뽀얗게 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맨날 청소하는 깔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먼지가 꼈네? 이 수건으로 먼지를 한번 싹 훔쳤어요. 그리고 수건을 접어서 김일성 사진을 닦으려는 순간 지켜보고 있었던 선생님들이 일제히 반동을 타도하라 달겨 들어갔고 이 선생님 일가족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왜? 탁자를 닦은 수건을 접어서 어버이 수령의 사진을 닦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선생님인데 어느 체제나 선생님들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아니에요? 애들한테 똑바로 살아라, 윤리 도덕 가르치는 존재가 선생님인데요, 어떻게 선생님들이 동료가 실수한 걸 가지고 실수라고도 할 수 없죠. 먼지 한번 닦았다고 그걸 타도하라고 수용소에 쳐넣었을까요? 여기 또 무서운 죄목이 있어요. 정성사업 위반자만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정성사업 위반자에 대한 목격자라는 조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성사업을 위반하는 거, 어버이 수령의 사진을 한번 닦은 수건을 접어서 닦는 것 같은 중대한 범죄를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처단하거나 내가 그 자리에서 칼을 들고 처단을 하든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잡혀가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같이 근무했던 동료지만 실수하는 모습을 봤을 때 타도하라 라고 외치지 않으면 그 한 명이 잘못하는 걸 10명이 봤어요. 9명이 타도하라 라고 외쳤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가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달려들어서 타도하라 라고 외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21세기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F, 31쪽에 보시면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33쪽을 봅시다. 72번 문단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북한이 6.25 전쟁 그 이후에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만 명 납치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남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 13명을 납치한, 이게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 신광수란 사람이 일본인들을 납치했던 북한 공작원입니다. 1976년에 김정일이가 신광수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요. 40에서 45세 정도의 일본 남자 가운데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해서 가족이 있으면 실종신고할 거 아니에요? 죄 지은 거 없고, 죄 짓지 않는 일반인들은 경찰에 이런 수색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전과자들은 그냥 조회하면 나오니까. 금전거래도 별로 없는, 쉽게 얘기해서 납치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일본 남자를 하나 납치해라, 그 지령을 받아갔고요. 1980년에 일본 요리사 하라 타다아키라는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라 타다아키의 친구가 돼갔고요, 해변으로 놀러 가자 그래요. 해변에서 술을 잔뜩 먹입니다. 정신을 잃은 일본인 요리사 하라 타다아키를 고무보트에 태워서 바다로 멀리 보내요. 그 바다에 북한 간첩선이 대기하고 있다가 하라 타다아키를 일본으로 납치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라 타다아키랑 비슷하게 생긴 북한 사람이 하라 타다아키의 주민등록증, 하라 타다아키의 은행 예금 계좌, 이런 걸 전부 다 가지고 하라 타다아키를 북한에 보내고, 북한 간첩이 일본 사람 하라 타다아키 인생을 살면서 대남적화 공작을 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하라 타다아키라는 사람은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얼굴 비슷하게 꾸미면 몇 년 안 만났는데 제가 그 사이 이렇게 늙었어? 이러고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자, 이런 납치범 신광수가 1985년에 남한에서 간첩질 하려고 들어왔다가 검거가 됩니다. 1988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돼서 감옥에 있다가 김대중 정권 때 저렇게 딱 나온 것처럼 꽃다발 안겨주면서 비전향 장기수다, 끝까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킨 아주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좌파 언론이 막 띄웠어요. 그리고 저 신광수라는 납치범을요, 북한으로 고이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북한에선 저렇게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겼다. 만방의 높이 자랑하세요. 주민들이 나와갖고 저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갖고 일본 사람 납치해서 북한에 넘긴 국제 납치범 신광수는 저렇게 북한에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면 납치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김대중 정권이 신광수라는 사람이 남한에서 감옥에 썩는 것보다 북한에 보내주는 게 인도적으로 좋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 안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게 좋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야, 신광수, 너 북한 보내줄 테니까 네가 납치한 일본 사람 어떻게 됐냐? 그 사람 좀 어떻게 풀어줘야지. 그 신광수가 납치한 하라타다 악기는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납치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납치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서 영웅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좌파 정권의 인권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책자 34쪽 73번에 보면요, 조사위원회의 판단으로는 앞서 언급한 피해자들 거의 전원이 실종 상태로 남아있어요. 북한이 잡아간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들과 이들의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형언할 수 없다. 하라타다 악기는 가족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끔찍하긴 하지만 그나마 좀 나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어린 딸, 아들을 빼앗긴 부모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수십 년 세월을 생사도 확인이 안 되는데, 아니, 납치범의 인권을 존중해서 저렇게 보내준 노벨 평화상 받은 대통령이요, 납치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신광수를 북한에 보내준 거는 납치자의 인권만 존중했다는 문제, 또 하나 또 중대한 문제가 있죠. 왜? 김정일이 신광수에게 납치 명령을 직접 내렸어요. 이건 신광수란 사람은 국제법정에 서야 될 중요한 증인입니다. 살인사건 났을 때, 납치사건 났을 때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하잖아요. 김정일이가 직접 납치 명령을 내렸다는 증인이 신광수예요. 그 사람 범죄에 대한 중대한, 말하자면 범죄를 규명할 수 있는 중대한 단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준 거는 김정일의 국제법상 범죄를 은폐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중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A부터 F까지 6가지의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UN 인권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누구 책임이냐? 말할 필요도 없죠. 35쪽에 보면요, 76번 문단, 이러한 반인도 범죄는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주,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말 안 듣는 사람들 강제로 굶겨 죽인 사례도 많다는 얘기죠. 를 포함한다. 36쪽에 보면 조사위원회는 나아가 북한 내에서 반인도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반인도 범죄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의 정책,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의 정책이 이런 범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제도 및 불처벌 양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북한이 앞장서서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55쪽에 넘어가 보면 결론 및 권고사항 열어놓고 읽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북한 니네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끔찍한 짓 그만해라, 그런 얘기 앞에 내용을 요약하면서 54쪽까지 나와 있고요. 55쪽에 가보면 부록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과의 서신, 이 위원회가 김정은이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60쪽에 보면은 이 편지 가운데 무슨 내용이냐면 60쪽 세 번째 문단,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귀하를 포함하여, 김정은을 포함하여 이 서신과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반인도 범죄의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귀하, 김정은 너하고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 가갖고 재판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국제범죄자다. 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실려 있어요. 그 다음 62조에 가면 중국과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끔찍하게 인권 유린을 해서 견디다 못한 동포들이 중국으로 탈출해요. 그러면 중국은 그 동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64쪽에 보면요. 64쪽 밑에 문단, 중국이 1988년 10월 4일 비준한 국제고문방지협약 3조. 그 밑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3조. 중국 정부가 국제고문방지협약 3조를 비준했어요. 우리 고문 안 한다라고 중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3조. 이것도 중국이 인정했어요. 자기네가 비준하고 지키겠다고 말한 법을 지키지 않고 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보내갖고 죽고 고문당하게 만드느냐. 임신한 여자들 배를 막 칼로 갈라갖고 태아를 꺼내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만드느냐. 이건 중국도 책임이 있다라는 유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 75쪽에 가보면 이 부록 3이에요.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는 한국어로 말하면 형무소입니다. 거기 갔다 온 탈북자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쫙 그렸습니다. 알몸 검사. 왜냐하면 북한을 탈출해갖고 떠다니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숨길 데가 없죠. 이거 떠돌이 난민 신세니까요. 은행 계좌도 없잖아요. 은행에 넣는다고 찾을 수도 없고 그 돈을 몸에다가 넣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빨개 벗겨서 뒤에 보면은 대변을 보게 하고요. 항문에다가 돈을 막 쑤셔 넣으니까 대변 보게 해갖고 돈 강제로 뺏는 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고요. 75쪽 밑에 보면은 이 탄광에 있었던 정치범 5,000명이 너무 괴롭히니까 이때 폭동이 일어났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요. 이 죄수들이 탈출 못하게 하려고 키운 경비견 개가 12살짜리 어린 소녀 둘을 잡아먹었어요. 개가 애를 잡아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 문책을 안 하니까 이 정치범들이 아무리 참 사람 취급 못 받는 신세지만 우리 이쁜 딸들이 참 개한테 물어뜯겨서 잡아먹혔으니 분노해갖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 막 총 다 쏴서 죽였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뒤에 보면 다 이렇게 끔찍한 그림들이 쭉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82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모여가지고 아침 저녁 점호 시간에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 맞아 죽는. 왜냐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기 때문에. 83쪽부터 보면 강제 북송, 탈북민 고민과 종교 박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북한 탈출했다가 잡힌 사람들, 생체 실험. 84쪽에 보면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고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해요. 기독교인 세워놓고 사격 연습도 하고 아주 제일 비참하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85쪽 이거죠. 맨 밑에 그림 보면 특수부대의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기독교 죄수들. 그래서 좀 보기도 끔찍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돼 있고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94쪽에 지하 교인들이 사용하는 종이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지하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에 산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참 끔찍한 박해의 와중에서도 북한에서 지금 기독교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기독교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순교당하는 사람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북한 지하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간직했던 손으로 필사한 성경, 그런 복사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의 끔찍한 인권유린 사태가 있어요. 유엔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딱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제가 결론만 나눠드린 거고요. 600페이지에 달하는 세계적 전문가들이 방대한 자료를 만들었는데 북한과 중국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럼 한국 지도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그 다음 장면이요. 특히 요즘 들어서 참 중국에 대해서 한국 지도자들이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시진핑이가 중국을 세계 제1국가 만들겠다는 게 중국몽.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 프로젝트인데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우린 작은 나라래요. 아니 우리가 작지만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중국은 공산당 나라고 우리는 기독교 대한민국인데 아멘이시죠? 아, 저 탄핵해야 돼 저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모독죄지. 중국은 높고 우리는 작지만 중국 몽에 함께 하겠다. 아니 중국 니네들 난민협약 가입했고 고문방지협약 니들이 가입했으면서 왜 그거 위배해서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을 고문당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냐? 그 얘기는 못하고 높은 산봉우리 같은 중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아, 이럴 때마다 개근하시는 박원순 시장님은 파리가 말에 붙어가듯 우린 중국에 붙어야. 퀴즈. 파리하고 말 중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거죠? 파리가 말에 붙듯 우린 그랬으니까 문장의 구조로 볼 때 우리는 파리에 해당해요. 그죠? 대한민국을 파리에 비유합니다. 저 박원순 시장이 발언한 전체 문장은 뭐냐면요. 파리 혼자서는 만리를 날아갈 수 없다. 근데 파리가 말 궁둥이에 딱 붙으면 말이 만리를 가니까 따라갈 수 있다. 우리 한국도 중국한테 붙어서 따라가야 된다. 이게 주권 국가를 가진 독립국의 지도자가 할 소리입니까? 아니 유엔에서는 북한, 중국 인권을 탄압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면 문재인 씨는 저 김정은이가 김정남을 죽였을 때 북한 체제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소리도 했죠. 뭐 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그건 내가 기대도 안 한대요. 중국에 대해서도 저렇게 참 비굴하고 굴욕적으로 유엔이 지적한 인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지난 7월 21일이 재밌는 날이에요. 지난주죠. 감사 오늘이 31일이니까 열흘 전이네요. 7월 21일 날 북한에 대한 재밌는 논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장면요.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 다 보도를 했어요. 저 위에 보면 북, 임 놀려대, 문 비난한 날. 문이 누굴까요? 요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직접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다. 언제는 비핵화 다양된 것처럼 그러더니 막 쇼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 노동신문에 주제 넘은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다.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 감히 입을 놀려댔다. 그 누구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누구는 지금과 같은 중대한 시기에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설쳐대지 말아라. 아니 이거는 동네 깡패들이 쓰는 말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신문이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니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예의는 지켜야지. 일국의 대통령한테 주둥아리가 어떻고 함부로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말을 안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연하신 것 아닌가 감탄문을 구사하셨어요.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 같아.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김정은 지도자가 마침내 출연하신 것 아닌가. 자기보다 나이도 한 20년 30년 어린 김정은이 출연하셨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은 한국 대통령을 모욕하는데 그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출연하셨다라고 찬양을 해요. 모욕당하면 감격해서 찬양하는. 이건 변태적인 성향인데? 막 이렇게 때리면 으악 즐거워하고 뭐 이런 뭐라 그러죠? 사디즘이라 그러나? 메조히즘이라 그러나? 뭐 이런 거 있죠? 막 맞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북한이 막 조롱하는데 마침내 출연하셨도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이 지경입니다 지금. 똑같은 날 호주에 있는 인권단체가 발표를 했어요. 워크프리 재단이라는 곳인데요. 2018년 세계 노예지수. 요즘 세상도 노예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파 노예 어떤 사람이냐? 강제 납치, 강제 노동, 강제 임신. 12살짜리 애들, 전 세계 12살짜리 애 5명 가운데 1명은 강제로 임신했어. 자기가 원치 않는데 팔려가가지고. 아동학대, 고리대금에 의한
신체 포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노예들이 많은데요.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현대판 노예가 제일 많은 1위 국가 북한입니다. 2,500만 주민 가운데 264만 명. 더 끔찍한 건 앞으로 북한 주민의 73%가 현대판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호주 사람들은요, 호주에 있는 인권단체는 북한 주민들의 10% 이상이 현대판 노예고 그 10%가 앞으로 73%가 된다. 강제 납치, 강제 노동, 강제 임신, 강제 낙태, 강제자 붙은 일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북한도 찬양하고 중국도 찬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요 날짜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제가 북한 연구하면서 희한한 거. 1938년 9월 9일 27차 장로회 총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신사참배,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배교에 한국교회가 동참했어요. 부끄러운 날짜 9월 9일. 그런데 이상하게 10년 후인 48년 9월 9일 북한 공산정권이 수립됐습니다. 38년 9월 9일에는 하나님을 없애고 일본 천황이 하나님이 됐어요. 48년 9월 9일 같은 날에는 김일성이 하나님이 됐어요. 59년 9월 9일 날 북한 방송 아나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 세계 15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기독교라는 미신을 완전히 완벽하게 철저히 멸절시킨 단 한 개 나라,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를 없애버린 유일한 나라가 됐다라고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한 마지막 교회를 문 닫게 한 날짜가 59년 9월 9일, 그리고 98년 9월 9일에는 김정일이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날짜를 딱 맞췄어요. 북한 체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북한 체제는 하나님을 없애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백두혈통을 하나님으로 섬긴 배교적인 체제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것도 재밌어요. 제가 목사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가게 오픈했는데 전화번호 하나 추천해 주세요. 아, 집사님 전화번호는 010-666-6666 이라고 말하면 제가 맞아 죽겠죠? 기독교인들은 666이라는 숫자를 싫어해요.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숫자를 좋아해요. 북한 노동신문에 위인전설 666, 6 곱하기 6 곱하기 6, 216은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북한은 6번째 국채. 북한도 형식상 선거라는 걸 하는데요. 대의원 김정일의 선거구는 제 666호. 일부러 666이라는 숫자와 김정은을 딱 맞춥니다. 얘네들이 성경을 읽고 저러는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린 적그리스도적인 체제입니다.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우리 지도자들은 요새 뭐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70%가 넘는다 그래요? 웬 아줌마가 텔레비 나와가지고 아, 김정은 통통한 게 자꾸 보니까 귀여워 보여요? 눈이 삐셨나? 난 아무리 봐도 안 귀엽던데. 그 다음 장면이요. 한국이 정말 이 말씀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글자가 깨져갖고 넘어갔는데 이사야서 5장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만요, 앞으로 한국이 걸어가는 길을 지켜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역사를 보면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악한 북한 정권을 선하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 한국 언론, 한국 정치인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 악한 북한 정권의 편에 선 이 나라 국민들과 이 나라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형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이 목격자가 되셔야 됩니다. 에이, 저건 이사야 옛날 말씀이고 한국은 괜찮겠지. 이미 벌써 안 괜찮잖아요. 이 나라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갑니까?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뭐 취직이 펑펑 잘 돼요? 왜? 우리 지금 세계 5대 공업국가 7대 무역국가 인류 역사 7천년에 경제성장률 1등 이 막강한 나라가 왜 지금 좌초돼서 비틀거립니까? 기술이 없어서요? 한국에 돈이 없어서요? 저거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를 입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의 사명 잠언 31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협박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못하는 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 말 못합니다. 말은커녕 고개도 들지 못해요. 그들을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주셨어요. 고독한 자,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으면서 외로이 쓸쓸히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동포들을 위해서 너는 입을 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진실을 외쳐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참 말하기가 겁이 나요. 뭐 많은 게 없어도 얘기해도 되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좀 글을 잘 썼으면 좋겠는데 글 쓰는 게 좀 자신이 없어요. 말하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PPT 다음 장면 없나요? 예. 라스트 러너 수련회 같이 참여하는 청년한국. 현재 10개 그룹에서 11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글 쓰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는. 교양반은 한 달에 한 권, 심화반은 한 달에 2권. 얼마든지 여러분이 시간을 내면 참여하실 수 있어요. 10명만 모이면 교회가 됐든 뭐 어떤 장소가 됐든 10명이 모이면 저희가 강사를 보내드립니다. 아주 우수한 강사들이 성의껏 여러분을 섬겨드릴 수 있어요. 이미 서울 경기 지역에 6개, 의정부, 천안, 울산 10개 그룹에 1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실, 대한민국 현대사, 또 기독교인들의 가치관, 내적 치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마 여러분 이 집회 끝나고 휴대폰을 여시면 신청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6시에 예약 문자가 발송이 됐을 겁니다. 그 신청서로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뭐 나는 실력이 없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모임에 참여했던 학생들 가운데서는요,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와서 책을 읽고 글을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은사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칼럼을 쓴 청년이 20명이 넘어요. 저 필리핀에서 중고등학교 다녀가지고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익숙해요. 한국어로 글 쓰는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학생들도 막 칼럼을 써서 조회수가 30만이 되고 네이버 검색 1위에 오르고 책 읽고 글 쓰고 말하고 이런 훈련을 전혀 안 받았던 청년들이 20명 넘게 신문에 칼럼니스트로 데뷔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심히 글을 써서 좋은 게 있으면요, 신문에도 내고 또 글을 계속해서 잘 쓰면 오늘 나눠드린 것처럼 이런 책자도 만들어서 뿌리고 진실을 알리는 싸움에 용사가 필요합니다. 꿈이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내가 지식과 말과 글로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겠다. 진실을 설포하는 나팔수가 되겠다. 내가 진실이 없어서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에 진실을 가지고 도전해 보겠다. 이 견고해버리는 거짓의 성벽, 내가 진실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서 깨뜨려 보겠다는 용기를 가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은커녕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하면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 북한 동포를 위해서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고 목청을 돋구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실을 선포하고 이 시대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북한 땅을 흔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번쩍 들고 참혹한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북한 땅에 너무나 힘들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누군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피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버텨서 살아남아야겠구나라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북한에 있는 누군가가 생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북한에 무슨 상관이 있냐? 비행기 몰고 와서 폭격하는 게 아닌데, 아니요, 기도로 폭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북한 땅에 주민을 괴롭히는 자들, 이미 불타 없어져 버린 양심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언가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주민을 때리는 손에 들어갔던 힘이 왠지 모르게 느슨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북한 땅에 가진 못하지만 가서 주먹질을 해서 싸워서라도 구출하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여기서 기도합니다. 북한에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압제당하는 동포들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인권의 진실이 대한민국에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사역의 라스트 러너,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바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